예,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번 셋째 주부터 지금 첫 주차잖아요. 기독교 관점에서 현대 사상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작년 2017년도부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독교 신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얘기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저거 알면 왠지 타락하는 것 같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여러분이 사상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논을 주셨거든요. 성경을. 왠지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복음 증거하기가 뭔가 조금 위축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딱 얘기하면은 아니 그건 있잖아. 어떤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 너네 안 맞는다니까? 너희들 되게 후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누가 경험했냐?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을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아는 철학과 사상으로 말씀을 다 쳐내더라고요. 이론으로. 쫄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저는 불교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팔정도, 불교, 교리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내린 결론은 불교는 종교라고는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하는 건 철학이야. 그건 종교가 아니야.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합리적으로 하면 그래? 하고 약간 틀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다고 했더니 청년부 친구들은 언니 기대돼. 내가 대학에서 여성학을 배웠는데 그때 언어를 배워서 숨이 트이더라고.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되게 불안에 떨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거 나쁜 거 아니야? 하고 덜덜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제임스 사이어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난달 2월 6일에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독교 유신론을 가지고 실존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뭐 이원론,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으셨죠? 그거를 기독교 유신론으로 다 반박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페미니즘의 지금 현대 급진파 주류가 지금 주류인데 하는 일들이 뭐죠? 뭐 하고 있죠? 엉성해요. 그렇죠. 왜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함구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토론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그냥 막 던져도 돼요. 막 던져도 돼요. 막 던져도 돼요. 지금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젠더 한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내지는 젠더 그거 동성애 하고 약간 떨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안 좋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 많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너 발표하는 것 좀 보여줘봐. 저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같이 발표하고 나눌 얘기들은요. 젠더 단일론이에요. 단일론. 그런데 동성애까지 가려면 젠더에서 성적 지향성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주류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쵸?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나실 때
이게 배운 것들을 써먹으시라고, 반증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상가는 그래요. 예수가 페미니스트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예수 같은 남자는 예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겼어요. 제3의 종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궁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더럽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도 그 기원을 올라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대학생들 교양 과목 안 들으세요? 왜 나랑 눈을 안 마주치지? 다 눈을 청년부 피하시네. 동성애 어디서 왔죠? 소동과 고물 아니에요? 그거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요. 어떤 사상에서 누가 했어요, 동성애? 아, 막 머리 막 젖듣고 막 누구? 아, 너무 근접해서 그리스인들이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그냥 생물학적으로 출산하는 존재로만 봤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처럼 마누라한테 막 얘기를 하시고 막 남편한테 내가 이런 하루를 보냈어. 이런 정신적인 플라토닉을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보질 않았어요. 아주 좀 저열한 존재. 그러니까 출산만 하고 애만 키우는 존재인 거죠. 동지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 동성애가 있었어요. 나이가 든 남성이 한 중학교 15된 남자애들을 데리고 스파르타에 많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리스 도시 국가들, 초기 민주주의 시초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있었어요. 그거를 도제, 내가 아는 것을 전수해주는 방식으로서 그게 존재했어요. 동성애가. 최근은 아니지만 그 어떤 사상의 토대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게 재밌는 게 어느 정도 다 열려 계신 분이세요. 고정관념에 있어서. 우리 순복음 병양교회 지체분들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단 여자 목사님이에요. 합동 가면 난리 납니다. 고신 난리 납니다. 오, 이단 중에 이단 어떻게 막 자매들이 앞에서 찬양해요. 이것도 안 돼요. 좋게 안 봐요. 옛날 같았으면. 그리고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젠더가 무엇이냐를 좀 알자. 젠더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로 영어로 하면 그냥 성인데 번역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뉘앙스가.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제가 다음 주에 할 가부장제 안에서의 여성 남성, 페미니스트의 역사,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말씀을 한번 다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자신 있게 나 젠더가 뭔지 안다. 그래서 젠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젠더는. 이거 혹시 남자의 성하고 여자의 성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트랜스돼가지고 복합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젠더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영화 형제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철학 공부를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아는데 왜 말이 없지?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전에 네네 우리 준성 우리 새내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다 표현. 이제 교양 과목을 꼭 들어야 돼요, 알았죠? 교양 과목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딱 띄웠는데 우리 이란 전도사님이 또 달려왔어요. 저 이 집사님 있잖아요. 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름이 최종원 이상해. 우리 아빠가 오셨어요. 이름이 잘못되었다. 수정하라고. 아빠 그거 아니고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제 이름이 왜 제가 성을 갈았나? 왜 이렇게 됐죠? 최조우아. 혹시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호주제가 2005년에 폐지된 다음에 이제 남자가 가족의 대표로 계속 아들이 엄마 대신해서 하고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게 양성쓰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최우화를 쓰는데 굳이 제가 여기 넣은 것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뭐냐면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아빠 딸도 되고 엄마 딸도 되는데 나는 아빠 성을 받았을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아빠의 유전자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또 엄마의 그것도 있다는 것. 이거는 제가 저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방식이에요. 엄마를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으로도 제 마음속으로도. 존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최조우하다? 나 필명이 최조우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저희 아빠 보셨죠? 이 이름 잘못했다. 이게 이상하다. 근데 이게 막 나쁘거나 이상한 게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름을 써요. 근데 이런 이름을 쓴 사람을 보면 아, 남녀 평등을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우리 이제 섹스와 젠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섹스와 젠더가 다르거든요. 섹스는 무엇이고 젠더는 무엇일까요? 자, 음란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섹스는 무엇이고 젠더는 무엇일까? 이게 다른 것인가? 자, 나 왕년에 공부 좀 했다. 아, 답 안 나오나요? 아, 영화 영재 알고 있는데 계속 넉넉하게 지금 미소 짓고 있던데. 네.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그럼 제가 네. 섹스는 즐기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평등 관계에서 서로가 원할 때 그런 관계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거는 아닌데 그런 마인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등하게 관계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자, 섹스와 젠더를 볼게요. 섹스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특정 생식기, 다른 생식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남자는 음경이 있고 여자는 또 질이 있고 자궁이 있고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호학에 해서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성, 남성을.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성격은 태어나서 타고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해부학은 숙명이야. 필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프로이트였어요. 프로이트는 여자가 음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의 거시기를 질투해. 그래서 성격이 약간 신경증이 막 오고 발달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남자의 능력이라든지 여자의 성격이라는 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섹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또 보면은 그럼 젠더는 무엇일까? 젠더는요,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에요. 여성 성, 남성 성, 여성이 여성다운 거, 남성이 남성다운 거. 그래서 이 젠더라는 거는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 정원이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아 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여자는 다리 모아야 돼. 아, 여자는 다리 모아야 되는구나. 희원이한테는 우리 손 좀 고추 좀 보자, 고추 좀 보자. 고추 이렇게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해요. 여자는 뭔가 좀 이렇게 가리고 좀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은 고추 내놓고 뛰어댕기고 막 박수쳐. 막 만져보자 그러시고요. 그런 거에 대한 차이. 그리고 뭐 여자 하기 좋은 직업 있잖아.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들이 하기 좋은 직업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는데 희한하게 홍삼을 우리 둘째 우영이만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홍삼을 되게 좋아하고 나도 되게 존귀한 사람이고 하는데 왜 나는 홍삼을 안 주지? 그런 거에서 오는 일상적인 것들. 뭔가 남자가 더 귀한가? 또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저한테만 집안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와야 나가면은 우영이 밥 차려주고 동생 밥 차려주고, 우영이는 앉아서 이제 티 보고 공부만 하고 저는 이제 빨래랑 다 해야 되고. 그거 보면서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남자는 저렇게 앉아만 공부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의 차이가, 섹스는 생물학적인 것, 고정된 것. 젠더는 좀 유동적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1980년대까지 얘기된 젠더 단일론이고요. 이제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가 얘기를 해요. 레즈비언이었어요. 이 생물학 고정됐어. 젠더는 수행성이야. 그 생물학에서 나온 특정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수행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섹스가 고정돼서 젠더가 아무리 수행되더라도 다양성이 없어. 어차피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이걸 인권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로 동성애 퀴어 이론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 말뜻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시몬드 보부아라는 이 프랑스의 철학가인데 사르트르랑 계약 결혼도 하고 되게 실험적인 것을 많이 한 여자인데 철학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젠더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었어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남자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쵸? 결론이 나죠. 우리 성고정관념을 볼게요. 되게 없으실 것 같죠? 나 되게 평등한 사람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자는 배려심이 많다. 배려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자인데. 그리고 소극적이다. 연약하다. 언어를 잘한다. 섬세하다. 감정적이다. 요리와 아이를 좋아한다. 남자.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 적극적이다. 강인하다. 수리를 잘한다. 대담하다. 논리적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성고정관념이 저희 안에 이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그러거든요. 도식이라고 할게요. 왜 사람들이 성고정관념과 편견을 쓸까요? 결론 내기가 쉬워서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인지처리가 쉽게 되거든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문화 안에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하나님은 저희를 굉장히 독특한 개성으로 지어주셨는데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에 대한 것부터 사실 차별이 생겨요. 여자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지마 시끄러. 조용해. 제가 그래요, 사실. 저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원이가 막 시끄럽게 놀면 조용해 막 이러는데 희원이가 뛰어다니면 저도 모르게 남자애들은 원래 그러고 놀아. 적당히 하고 가서 놀아. 제가 이렇게 해요. 이것도 성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EBS 다큐 프라임에서 2008년에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남자, 여자인 것을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남자, 여자가 사진을 붙여놓고 여자 목소리로 아가야 예쁘네.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참 예쁘구나. 이 말을 했는데 아기가 누굴 봤을까요? 아기의 눈동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 성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돌된 아기한테 똑같은 그런 조건을 놓고 얘기했을 때 아가야 예쁘구나 하면 돌된 아기가 딱 여자를 딱 쳐다봐요. 이제 인식이 생긴 거죠. 저희 정원이 사진인데 이제 4살 아이들한테 마네킹을 하나 이제 걸어두고 한번 이 사람이 여잔데 한번 꾸며봐. 그랬어요. 4살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넥타이를 걸고 중전모를 걸고 치마를 입히고 막 넥타이를 허리에 두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인 성에 대한 여자는 뭐 치마를 입고 남자는 넥타이를 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근데 6살 아이 저희 정원이는 맨날 물어봐요. 엄마, 남자도 발레할 수 있어? 엄마, 여자도 이거 할 수 있어?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할 수 있어. 엄마, 남자가 핑크색 옷 입어도 돼? 입어도 돼. 나는 이건 뭐죠? 제가 굳이 막 정원이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정원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저희 6살, 7살 딸도 그 아이가 성고정관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젠더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없는 채로 태어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신체적 차이를부터 발견해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엄마 나는 고추가 있는데 면만 없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와 또 미디어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동화책. 공주는 맨날 왕자만 기다려요. 찾아나오지를 않아. 왕자가 와서 막 뽀뽀해야 깨어나고 막 보니까 좀 수동적인 거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옛날 얘기 그림책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최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겨울왕국. 거기서 이제 엘사가 안나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뭔지 혹시 아세요? 저 그거 듣고 제가 지금 배꼽을 잡았어요. 야, 디즈니가 변했구나. 디즈니가 여성 감독을 쓰더니 쟤네도 어쩔 수 없다. 이 주류를 틀어가는구나. 이렇게. 엘사가 안나한테 그래요. 한스라는 왕자를 데리고 처음 만난 왕자. 한눈에 뿅 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언니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엘사가 딱 점에서 낯선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동안의 디즈니 공주들은 다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끊었어. 처음 만난 남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 문법을 이렇게 이제 배워 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도 사실 가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약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A가 셋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5만 원짜리만 골라도 막 수십만 원이 깨지기 때문에 잘 안 가는 장소긴 한데 패기 오렌스타인이라는 기자가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아빠의 앨범을 봤어요. 아빠의 앨범을 봤는데 1929년에 아빠의 앨범을 봤는데 아빠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는 핑크인데 남자가. 그래서 그 기자가 의문을 가졌어요. 아, 왜 남자가 이 당시에는 더 성고정관념이 심했을 텐데 왜 핑크를 입고 있을까? 왜 우리가 색깔로도 고정하잖아요.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파랑. 그리고 여자아이들 선물은 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핑크라고. 옷도 핑크하게. 여아 왕국 코너고요. 여기가 이제 남아 왕국 코너입니다. 남자애들은 또 다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이에요. 자, 이거는 프란츠 빈터할터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1896년이죠. 아,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빅토리아 여성의 가족을 그렸거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분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고 이제 남편 되시는 엘버트 공인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선물은 없지만. 자, 여기에 아들, 딸이 각각 몇 명이 있을까요? 자, 퀴즈. 유식이 보세요. 4년 1남 5명이거든요. 사녀 1남. 그럼 아들은 누구죠? 말간. 그죠? 얘 아들. 그러니까 딸이네요. 그쵸?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 중에 아들이 있다고요. 예, 이분.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옷차림 보세요. 어떠세요? 아무리 봐도 얘는 딸인데 얘는 왜 치마를 입고 얘도 옷도 막 파란색이 아니고 막 벌건색을 입고 얘는 자세히 보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둘째 딸, 막내 딸, 첫째 딸이에요. 자,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쵸? 이 200년 전에는요, 빨강색이 작은 빨간색, 분홍색도 포함해서 남자의 색깔이었습니다.
남자의 색깔. 그래서 그 패기 오렌스테인의 아버지가 핑크색 드레스를 그렇게 곱게 입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강인함을 상징해요. 강인함을. 남자의 힘, 파워. 그리고 전통적인 남성적 색깔이에요. 이게 우리가 카키색 오기 전에 그 서양 군복 보시면은 빨간색이에요, 다. 왜냐, 그게 피를 은폐할 수 있거든요. 피를. 그리고 이런 전통도 있죠. 이런 전통. 강인한 전통. 그래서 이 여성적인 색깔하고 남성적인 옷차림이 지금 시대랑은 많이 달라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막 수천 년 전에 또 계속 이렇게 고정됐을 것 같은데 불과 200년이에요. 200년. 두세 기 전이지만 이랬다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여자의 색깔이 핑크가 되고 남자의 색깔이 파랑이 되었느냐를 볼게요. 1920년에 삶아도 색이 빠지지 않은 합성 염색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물이 빠졌어요. 이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입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처럼 핑크색 옷 입고 싶다고 입을 수도 없었어요. 20세기 초가 되고 1차 대전 때 서양 군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지나고 은폐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잘 숨어야 되잖아요. 빨간색 뭐 저기 여기 있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나 여기 있으니 쏴라 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폐를 잘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는 카키색을 쓰기 시작했고 해군에서는 파란색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양이 그 전통적으로 강인함이 빨간색이라 그랬는데 그럼 파란색은 여자한테 무슨 색이었냐면은 정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해요. 청색염료, 그러니까 인디고 색깔 있잖아요. 그게 막 히트를 치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파랑, 고착된 거죠. 여자는 핑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핑크와 파랑의 안타까운 성 색깔입니다. 고정된. 그래서 이때 파란색은 남성의 색, 빨간색, 작은 빨간색인 분홍색은 여자의 색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색깔을 우리가 했으니까 의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로코코 시대라는 게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생겼는데 17에서 18세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과 미술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왜 소용돌이 문양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좀 블링블링하고 좀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의 꽃무늬 곡선, 그리고 우아하고 경쾌한 양식,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막, 그리고 코르셋, 레이스가 있는데 보통 프랑스 남자 귀족이 입었던 게 이제 코르셋, 그리고 레이스 막 달린 거 입었어요. 저희가 막 요즘에 남자가 레이스 달린 거 막 입고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막 머리도 길고. 저희 이제 장로님이 길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길을. 언니! 그 장로님이 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머리 긴 남자도 굉장히 큰 편견이죠. 그러니까 다들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사실 좋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빠도, 저희 아빠 놀라신 거, 장로님도 예 그래서 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머리 볼까요? 야, 막 롤도 막 감고 옷차림 보세요. 이 스키니진에, 저는 이것도 저의 고정관념인데 스키니진 입은 남자들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길거리에 다닐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굉장히. 여기 이렇게 입었네요. 스키니진을. 그리고 이 레이스 옷에 얘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아버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옷차림과 아들의 옷차림과 아버지의 옷차림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블링블링하죠. 저희 아빠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러플이라고 해서 막 소매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레이스와 코르셋은 여성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가보면 레이스, 어떤 남자의 풍채를 강조해 줍니다.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스, 어떤 이렇게 곡선 이런 것이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그 루이 16세 왕 사진을 보면요, 옷이 막
블링블링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블링블링함이. 좀 충격적일 정도. 누가 지금 그렇게 입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마음이 저처럼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에 대한 것도 또 이 레이스가 지금은 저희 여성들이 주로 입고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입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남장의 어떤 건장함,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도 크게, 러플, 막 소매에 러플 막 달아주고요. 자수, 꽃자수 이런 거 막 달아주고요. 액세서리 막 머리에도 막 달고. 이 권력을 내가 이렇게 잘났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은 거죠. 그러면서 19세기 이후에는요, 어떤 현대사 흐름도 있고 간편한 거를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이 남성의 힘과 권력, 그리고 애국심 표현 수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절제되고 단정해 보이는 수트. 우리 그 영화 있지 않아요? 킹스맨? 딱 그게 이제 남성의 어떤 절제된 힘. 내 파워는 아껴두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된 거예요.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국어를 왠지 언어 부분을 잘할 것 같고 또 남학생들은 뭔가 수학을 잘할 것 같은 편견. 그래서 저도 정원이한테 굉장히 어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정원이가 수학을 잘해요. 한글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하기 싫은데 이러는데 정원 엄마랑 우리 수학 문제집 풀래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 독창적인 재능을 제가 뭐로 이 성고정관념으로 막 주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막 또 연구를 해봤어요. 2012년에 OECD 보고서에 이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정식으로 부정했습니다. 우리 능력에 그런 차이는 이제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차 심리학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논의되지 사실 않고 있는데 저희들의 편견이 워낙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학생들이 읽기 분야에서는 어릴 땐 조금 높아요. 그 뇌 발달 그 순서 자체가 조금 남자아이들이 언어를 관장하는 게 조금 느려요. 그런데 20대 후반에는요, 격차가 거의 사라집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영국, 호주에 이제 90학년 학생들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게 총 29,899명 중에서 이 수학, 과학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거의 반이죠. 이거는 그 성차에 의한 능력이 이제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그런 어떤 근대교육의 산물에 남자아이의 그런 어떤 기질이 별로 이렇게 썩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잘하거든요. 많은 큰 움직임보다. 나이들은 이렇게 뭔가 좀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는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남자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평등해져야 된다 하면서 그런 움직임도, 교육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응용 시험에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독일 여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더라. 일본 수학 시험에서는 5개 영역 중에서 확률, 공간, 도형 2개. 남학생은 2개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잘하고요. 응용 문제는 또 여학생이 더 잘하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 또 미국 학생들은 성차가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은 남녀 성차이가 없음.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왜 중국 학생들은 남녀 성차이가 없지? 중국은 모계사회라서. 그건 모계사회? 중국이 사실 모계사회는 아니거든요. 하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와서 두 자녀 정책을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뭐죠? 한 자녀 정책이니까 샤오황띠라고 해가지고 소황제.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 하나 나오면은 막 지극정성으로 막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가 미미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웠거든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미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학자가 우리나라는 어떨까? 봤더니 국어는 여고 여자, 공학 여자, 남고 남자, 공학 남자가 잘하더라. 영어는 여고 여자, 남고 남자, 공학 여자, 공학 남자. 수학은 남고 남자, 여고 여자, 공학 남자, 공학 여자. 이걸 보니까 이것도 또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순서들이.
그리고 이제 이 제니 시블리 하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데요.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차 심리학 차이에 대해서 연구됐던 거를 총 집합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인지 능력, 사고 능력, 대화하는 스타일, 성격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신의 건강, 신체 및 운동 능력, 그리고 기타 6개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총 정리해서 결론을 딱 냈더니 전체 연구의 78%가 성차가 미미하거나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78%의 나머지 차이가 뭐냐? 근육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공을 좀 더 멀리 잘 던지고 좀 빠르고 그런데 뭐 유연성이나 그런 거에는 성차가 없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후각, 청각, 시각 뭐 이런 것이 좀 더 발달해 있고 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남녀 차이가 큰 것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목소리, 얼굴형, 몸의 골격, 또 근육과 지방의 양, 털의 굵기와 양, 생식기의 모양과 기능. 이건 이제 남녀가 다르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되게 목소리가 낮고 굵은 여자도 있고 하이톤을 목소리를 가진 남자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연극하는 거를 이제 데모탭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희 아빠를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저희 아빠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들어도 이건 엄마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가 두 개 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우리 아빠가 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인종간 차이. 여자가 털이 없을 것 같고 남자가 털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백인 여자가 황인 남자보다 털이 더 굵고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근육은 이 남자보다 흑인 여자가 우리 황인종 남자보다 더 많을지도. 그러니까 이것이 남녀의 어떤 그런 차이보다는 여자들 사이의 차이 또는 남자들끼리의 차이 혹은 인종 간의 이런 차이가 훨씬 더 이 성별 분화보다 이분법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이 여자,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런 신체 차이보다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그 한 인격체에 어떠한 기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또 교육을 권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젠더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사실상의 어떤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후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양육하시는 분들한테 부모 교육하면은 딸들한테 제지를 하지 말라고 해요. 놀이터에 이제 아들, 딸 풀어놓잖아요. 놀으라고 놀아라! 그러면 막 남자애들은 막 정말 위험하게 놀아요. 근데 엄마들이 어느 정도 용인해 줍니다. 남자애들은 그렇게 놀아야 돼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용인해줘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더 도전하고 더 용기 있게 뭘 해보는 실험을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안 돼. 다쳐.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키울 때는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 트라이 해보는 거, 시도하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직업을 한번 가봐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장래희망 변천사. 자, 1980년대 대통령 과학자 군인.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이 계셨나요, 혹시? 어릴 때 꿈이 나는 대통령이었다. 또 1990년대에는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교사를 선호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 와서는 엔터테이너들 있잖아요. 엔터테이너들. 연기자, 가수, 운동선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정이라는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우리 최초의 여성을 한번 돌아보자. 이명신 상공부 장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상공부 장관인데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평을 받는데,
이분 또 유명한 게 오줌론이 유명합니다. 오줌론도 아세요? 그 부하 남자 직원들이 앉아서 오줌 누는 여자한테 무슨 일을 임장을 못하겠다 했더니 이제 이명실 장관이 너무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당신들 못지않게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바쳤소. 마음에 안 들면 사표 가져오시오. 내가 당장 수리해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오줌론으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김만덕, 아주 오래전인데 김만덕 아세요? 아주 거상이었죠. 거상. 예, 제주도의 유대우상. 지금이라고 치면은 여성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그리고 이 명창, 그리고 꼭두각세, 박에스더 의사, 또 서양화가 나혜석, 그리고 이 권기옥 비행사 다 금녀의 벽을 뚫고 사회에 진출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여자만 그럴까요? 여자만 뭐 금녀의 벽이 있을까요? 남자는 없을까요? 남자도 있습니다. 간호사,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제가 응급실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한테 와서 뭘 해주시거든요. 받으면서 이분이 의사인가? 이분이 뭐지? 근데 의사신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주사도 되게 잘 놔주시고 되게 섬세하고 저 안 아프게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남자 간호사분이 이제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능력이 있으시고 막 주사도 안 아프게 너무너무 잘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앙드레긴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오병우 제가조리 기능장, 그리고 도신우 모델. 이게 다 금녀의 벽을, 성고정관념을 뚫고서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치원 교사가 또 금남의 벽이 뚫렸어요. 기사 보셨나요? 유치원 교사들 보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 공립 단설 그 교직원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처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단 한 명의 남자도 없었는데 한 분이 요번에 이제 뚫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성 역할을 우리가 사회에서 접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다양한 성 역할을 배울 기회를 어릴 때부터 잃는 거나 사실 없거든요.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남자 유치원 선생님을 보면서 남자 아이들도 뭔가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령 집회 왔는데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어린이 사역은 다 여자분들이 하세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멋있는 우리 이란 전도사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델, 너무 좋은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자아이들이 사회에서 그 롤모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적어요. 그 중학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초등학교에서도 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 그 전에는 여자들은 사회 진출 자체가 억압이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성별에 어울리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이렇게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교과서를 한번 봐볼게요. 교과서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보기, 요리하기, 간식 챙겨주기, 밥 차리기, 설거지하기, 집안 청소하기, 자녀 깨우고 돌보기, 가족 간호하기,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고정관념을 이렇게 일상적인 이미지들이 매일매일 축적돼서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에 안 계십니다. 출퇴근하시고 등산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만 하세요. 이 가부장제의 특징이 아빠가 돈은 벌어오는데 가정에 없다라는 것이 가부장제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성고정관념이 이미 또 아이들한테서 친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봤어요. 직업이 여성은 간호사, 사무원, 남성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사, 외교관. 그래서 제가 우리 정원이를요 데리고 갈 때 굳이 소아과 여의사가 계신 데만 갑니다. 굳이. 왜냐면 남자 의사 너무 많잖아요. 그림책을 보여주면요 다 여자는 간호사고 이제 남자분들은 다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원이의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굳이 소아과는 또 여자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익숙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 그래서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한번 거창하게 얘기해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모터가 나왔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문에서 막 4차 혁명, 4차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IoT 기술 막 이러면서 기계가 막 집안에 불을 다 꺼주고 LG IoT 모르세요? LG IoT? 곰돌이가 나와가지고 불도 꺼주고 막 장도 봐주고 하는데 이제 4차 혁명이 저희가 지금 저희 때에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 4차 혁명에서에는 성차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미래 전략 보고서,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했는데요. 4차 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대체. 야, 알파고 무섭던데요. 알파고. 저 울었잖아요. 사람이 이겼을 때. 진짜 울었어요. 저 너무 좋아서.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어. 이전에는요, 휴대폰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왔다면은 앞으로는 사람하고 사물. 불 꺼줘, IoT 하면 곰돌이가 불 꺼준다니까요. 장 뭐 봐야 되는지 냉장고 한번 체크해줘. 하면 막 뭐가 있고 뭐가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하고 사물도 되지만 또 사물끼리. 왜? 똑똑해졌어요, 기계가. 지들끼리 내가 안 해도 다 처리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 실제 공간에서 변화. 앞으로는 실제 공간과 그 가상 공간이 결합했어요. 그 왜 증강현실 게임 막 포켓몬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 그리고 제가 중국 상하이 그때 우리 교회 갔을 때 껴서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그 뭐죠? 그 배 타고 캐리비안 베이 해적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제가 막 놀랬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막 바다가 됐다가 막 전쟁에 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리얼리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랬는데 이제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기계한테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을 봤더니 콘크리트공, 도축원, 고무,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그리고 비교적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직업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지휘자, 애니메이터. 뭔가 좀 고정적이기보다는 창의력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을 4차 혁명에서 나누는 게요. 굉장히 무의미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저희가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됐나요? 로봇과 기계와 일자리를 놓고 기계하고 해야 되는. 일본에서는 막 벌써 막 기계가 주문을 다 받고 그럼 알바생들은 다 어떡하고 걱정이 저는 벌써 돼요. 연기도 있어요. 로봇 연기자 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 가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네들 작곡까지 하네? 로봇이 작곡까지 해요. 심지어 인문, 글도 씁니다. 가르쳐놨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 신학에서도 이제는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 인격이 상실되는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에서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성차에서 이제 막 그럴 단계가 아니라 로봇의 출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요, 면접을 누가 본다? 로봇이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요번에 한 군데 했거든요. 공기관에서. 앉아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치 CBT 시험 보듯이 이렇게 낍니다. 질문을 던져요. 제가 대답을 해요. 이 로봇이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당신은 최상위 몇 %, 최하위 몇 % 이게 딱 나와요. 나노 분자로 이 로봇이 저를 분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면접관 앞에서는 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어필이라도 할 수 있지. 이미지라도 있지. 로봇은 남녀 성별로 저희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등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일들이 위계적인 성격이 강하고 약간 그런 위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학자들이 예측하는 앞으로의 인간의 일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굉장히 협업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왜 신경외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잖아요.
그거 왠지 로봇이 못할 것 같죠?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서전. 저 너무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4차 혁명 책 그걸 봤는데 그것도 로봇이 신경외과 의사가 미리 해놓은 데이터로 수술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정도 기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 성별이 아닌 인간과 로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로봇은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고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거기서는 좀 더 좋은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로봇과 같이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봤으니까, 공적 일을 봤으니까, 우리 사적 영역의 일, 전업주부 이제 계시고, 저도 전업주부고 하니까 이제 공적 일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돈이 되는 노동만 노동이다라는 고정관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싫습니다. 뭐 여자가 집에서 놀기나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주부님들 아시죠? 집에서 저희가 얼마나 바쁜가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집안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확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말을 붙여줬어요. 가사노동, 임금노동, 집안일 정도로 불리던 일을 가사노동이라고 했고, 돈을 받고 이제 대가를 받고 했던 것을 돈을 받는 노동, 임금 노동을 했어요. 학자들이 가사노동이라고 집안일을 하니까 뭔가 일 같지 않으세요? 가사노동, 집안일하고 가사노동의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가사노동이 힘든 거구나 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서 엄마가 노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학자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감사해라. 자, 그래서 이제 집안일에 뭐가 있느냐. 총 37가지의 집안일이 있대요. 매해 더 많아지고 있대요. 37가지. 우리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커가지 않으세요?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제너럴리스트예요. 다 멀티예요, 멀티. 이거 보세요. 빨래, 청소, 요리, 장보기,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생필구 구매, 공과금 납부, 부모님 봉양, 이유식 만들기, 숙제 봐주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저는 양육하고 살림이 다른 건지 몰랐어요. 애 보는 건 애 보는 거더라고요. 살림은 또 다른 관리직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청소관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맨날 부딪히고 그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로 성격이 다른 일들이 많아요. 보면 요리사의 일이 있어요. 요리사들이 하는 일이. 그쵸? 근데 여기 간호사, 굳이 공적 영역에서 분류하자면 이 간호사의 일도 엄마가 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사노동에서. 심지어는 쉬는 날도 없어요. 공적 영역에서는 빨간 날이 있고 저희 남편 막 빨간 너무 좋아요. 나 오늘 쉰다. 연차랑 쓰면 일주일 놀 수 있다고 매달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옆에서 굉장히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로 제가 쉬어서 좋겠네. 그래요. 전 빨간 날이 힘들어요. 여보 미안해. 이게 내 속마음이야. 왜냐하면 빨간 날이 오면요. 제가 부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침을 먹여요. 에? 점심이 됐어요. 그럼 점심을 먹여요. 간식 줄 시간 먹여요. 그럼 또 저녁을 그만 청소해야 되죠. 가정 안에 식구들이 많으면은요, 엄마들이 마음이 분주해요. 계속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노년의 남성들. 안 붙어 있다가 노후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마누라들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보 안 나가? 안 나가? 저도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 계속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괜히 삼식이 사식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집에 이제 혼자
남편이 회사 가면 회사가 가까웠어요. 그 이롬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정원이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그 오전 시간이 집안일 빼면 오로지 내가 날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책도 읽고 늘어서 잠도 자고. 근데 저희 남편이 신혼 때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맨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저랑 밥을 먹는 거예요. 좀 유아실에 들리나요? 갑자기 걱정이, 빨래 넣고 걱정이 되네. 그때 한 3일까지는 남편은 회사에서도 날 생각하고 진짜 이랬는데 4일째부터 제 마음이 좀 겁나 힘들더라고요. 나만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가 나만 쓸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놀고 막 다리도 이렇게 얹도록 하는데 남편이 오면 계속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간식을 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가 또 분석을 했네요. 이 고된 육체노동, 친교활동, 집안 대소사 챙기기, 육아처럼 이 다양한 종류의 관리 및 경영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분석을 하셨답니다. 가사노동. 엄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겁니다. 박수. 그래서 이 한국여성정책원에서 2008년에 그래, 가사노동 얘기도 나왔겠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했어요. 주부의 월급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노는, 놀잖아. 너 집에서, 야, 돈도 안 버는 이 옆편 내가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끈했어요. 그래서, 그래? 주부 연봉 한번 따져보자. 볼래? 한번 해볼래?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3살 아들 키우는 37세 주부의 월급은 월 371만원. 고소득입니다. 연봉 4천. 이 4천 받으려고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여보 나도 이제는 좀 애도 7년 내가 키웠고 이제 좀 내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정은 아빠가 너가 지금 집에서 있어주는 게 돈 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몸값이 더 높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소득 직종이에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 어머니의 어떤 헌신, 어머니의 어떤 이 희생에 이걸 값을 할 수 없다, 이거 승부하는 거에 이렇게 해서 다 묻어갔어, 솔직히. 다 묻어갔어요. 계산도 안 하고 다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어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요, 주부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상을 이제 보험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산정하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2,628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법적 연봉은 3,745만 원. 높죠? 자존감 키우자고요, 우리. 자존감 좀 키우고 가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 고소득직 인정해 주시라고요. 인정해 주시라고. 어떡하고. 이거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윤정로라는 학자분이 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상하네. 가전제품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지 않네. 희한하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빨래야 네가 하냐? 기계가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야, 빨래가 발이 있어서 빨래통까지 걸어 들어가냐? 여러분, 주부님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남들 잘 들으세요. 우리 빨래에 놓고 이제 빨래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옷을 벗어요. 바로 넣었나요? 애벌 빨래 할 게 있습니다. 애벌 빨래.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세탁 방법이 다른 게 있어요. 또 요즘에는 뭐 울 샴푸, 뭐 드럼 샴푸 뭐 이래가지고 세제 종류도 되게 많아요. 세제도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돌이 세척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세탁조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셔츠를 입으면 다려야 됩니다. 빨래가 세탁기가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다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 가전제품의 발명이 역설적으로 어머니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었다. 또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비해서 위생과 청결과 맵시에 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옷도 전에는 이렇게 맨날 안 빨았어요. 맨날 빨아요, 맨날.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맨날 빨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미세먼지 있잖아요. 저도 애들 밖에서 놀다 하면 다 벗겨서 다 빨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어떤 요리에 대한 그 기구들이, 소형 가전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블렌더와 믹서의 차이가 뭡니까? 블렌더와 mik서의 차이. 음식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블렌더가 있고 믹서가 있다니까요. 멸치 같은 거 갈아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주스는 블렌더로 또 갈고, 또 큰 거는 또 믹서니까 또 그만큼 설거지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요리 식사할 때 그 요리 조리법이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굽고 튀기고 또 뭐 데쳐야 되고 또 삶아야 되고 막 다양한 조리법이 되면서 엄마들이 그만큼 부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명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거리들을 어머니에게 주어줬다라는 것이 이 윤정로 박사님의 분석이에요.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집안의 가장 있잖아요, 가장.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이 하는 생계 부양자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은 여성의 공간이고 사회는 남성의 공간.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처럼 저희한테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약간 그 밑으로 좀 낮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여성의 공간에. 남성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여성은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근데 이게요, 산업화 이전에는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되고 나서부터 중산층이 생기면서 이게 생겼어요. 생계부양자 모델이. 그 전까지는 여자들 다 부업하고 같이 뭐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같이 일했거든요, 집안에서. 이게 이 모델이 중산층 모델, 이 생계부양자 모델이 나온 게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좀 잘 살기 시작한 1970년대 일부 중산층이에요. 이게. 굉장히 최근에 생긴 모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생계부양자 모델이.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요. 이게 물가가 점점 높아지니까 한 사람의 수입으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여성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맞벌이라는 말이 생겼죠, 처음. 맞벌이. 저희도요, 남편 월급 하나 가지고 저희 아이 셋 키우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저도 일을 하고 남편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또 아이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법안이 마련이 되고 지원해주는 게 있으면 참 가능한 일인데 아직 그 높이 정책이 거기까지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들이 보여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내의 가뭄을 책을 쓴 애너벨 크랩 이 여자분이 그 책에서 남자들이 맞살림을 하지 않는 현실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막 버리는데 맞살림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살림, 맞벌이, 맞살림. 그래서 이 여자분 이렇게 해요. 일이 있는 여자들은 마치 아이가 없는 듯이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남성 노동 고위 관리직 238명을 모아놓고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력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은 이력서인데 이제 여자는 다이앤 블레이크, 남자는 데이비드 블레이크. 이력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지원자를 어떻게 봤는지 얘기해 주소 했더니
그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이 다이앤 블레이크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력서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이제 편견인 거죠.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저의 대안이에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예, 침대예요. 근데 정말 침대밖에 없죠. 잠자는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제가 되게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불필요한 물건들,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의 단샤리에서 왔는데 물건이 많을수록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저희 집엔 접시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손님이 와도 그 접시 써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머그컵이 단 2잔 있습니다. 식구가 5명인데. 이거를 줄여버리니까 남편한테 제가 가사노동 때문에 뭐라 하지 않고 남편도 하기가 쉽고 저도 가사노동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있을 것만 있거든요. 있을 것만. 이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고르라는 프랑스 학자가 행복을 위한 3가지 일을 이제 말하는데 처음은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생계노동, 그리고 2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가사노동, 돈을 벌지 못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율노동. 제가 보니까 여기 자율노동 하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자율노동 하시는 성도님이 임금도 안 주는데 막 헌신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되면은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인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또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뉴욕에 이제 거기 유학을 가고 거기서 이제 취업하고 살 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밥은 할 줄 아니? 어떡하니? 막 이래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아유, 내가 유학 갔으면 그런 걱정 하지도 않았을 텐데. 진작에 좀 가르치지 그랬어. 된장찌개, 카레 이런 거. 근데 우영이가 지금은 이 생계노동도 너무 잘하고 이 가사노동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가끔 자기가 해먹은 거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비주얼이 꽤 괜찮아요. 잘 크고 있구나. 맨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인정하면서. 자율노동.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취미 같은 거. 그래서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생계노동을 좀 해주는 거.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살림, 가사노동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평등이 되면 함께 자율노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고 예쁘다 한 게 아니고 여자만 만들고 예쁘다 한 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만들고서 보기 좋구나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즘 남성 혐오가 너무 심해요. 여성 혐오 너무 심하고 너무 서로 미워해요.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급진파들이 하는 일인데요.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다 잠재적인 강간범, 여자는 희생양. 이런 이분법으로 자꾸 봐요. 근데 저희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소통적이고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한남, 매갈 서로 막 그렇게 지칭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거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다음 주에서는 가부장제라는 틀 안에서의 남성의 여성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이에요. 라브리 공동체의 목사님인데 그 라브리 공동체 아세요? 예, 어떤 철학적인 것을 성경을 가지고 진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이전에 남녀가 평등했던 그 황금기의 시대가 있었다. 가부장제는 타락의 결과다. 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남편한테 돈 좀 벌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라봤을 때, 아내를 바라봤을 때 집에서 노는 옆에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오늘 같이 나눴던 거를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성경에는요,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구별하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그 개성과 달란트 그대로 겁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 그것들을 세상에 나아가세요.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왜죠?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워킹맘들, 일하시는 어머니들 너무 마음에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미안해서. 그 어떤 성군념 과정적인 그 어머니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다 잘하면 엄마한테 일이 있다는 게 딸한테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전업맘들은 또 우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여성이 그려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럴 때 전업주부 어머니들은 워킹맘 어머니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 그 자녀들도 챙겨주세요. 우리가 더 넓은 공동체를 보면요. 막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싸울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부장제가 남성을 핍박합니다. 남자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하죠. 그러고서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이제 집안에서도 발언권도 없고 친밀함을 누르지 못하고 50, 60대 고독사가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된 게 하나님 은혜고요. 남자와 여자는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남자도 죄가 있고 여자도 죄가 있어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해요. 죄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번 전에 많이 그 일반적인 그 예들이 나와서 여러분도 좀 힘들어하셨는데 아마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살면서 한 번도 그 미안해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보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서 하고 소리를 하면 나는 뭐 그 말하면 내 마음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은요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자들은 막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가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 그러면 너무 자신만만하게 여보 그때 그랬구나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미안해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것조차도 어떤 남성 사이라고 남자는 절대 아내한테 미안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자부대 가부장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그 할아버지하고 자는 사람들 있죠. 예. 저희 할아버지하고 맞상 뜨는 밥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장순이라고.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항상 할머니도 없고 뭐 없어 딸도 없고 다 없어요. 제사밥 차려주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장손하고 딱 맞서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우리 오라버니 세대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갈치 조린 거 있죠. 그걸 다 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르겠보면은 그래 당연히 우리가 먹어서 나는데 복시야. 얼마나 여러분 그때는 갈치 그거 조린 거 먹었을 때 행복했을 거야. 아이고야 그거를 해내라고 이제 커서 제사 지내러 와라 벌초해라 뭐 해라 삼촌들도 전부 짐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조카가 돼. 다 떠먹히는 거야. 무슨 장소리 무슨 뭐 예수님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참 그 기독교 안에서요. 이 최근에도 제가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이 제사가 진짜 막 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면서 기독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말 타당하고 너무나 또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뭐 사람에게 막 또 가정적인 짐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짐전도 싫은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 가부장제는 남자가 소예요, 소. 남자가 뭐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일 못하고 돈 못 벌어오면은요, 평생 갖다 바쳤는데 보통 그때부터 안 하고 인격으로 치러가요. 또 마누라 좀 돈 좀 벌어보세요, 또. 얼마나 남편 알고 우습게 여기나. 이런 그 가부장제 문화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소개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내가 이거 페미니스트 강의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그걸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다 3일 쳐주시면 그 꿈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남성과 여성을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나.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정말 오늘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 생각 안 하면 제가 막 보면 주님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오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아니 남자는 수고하고 일하고 여자는 애기 놓고 남자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타락한 결과였어. 내가 너희들을 아담 이랬던 그 원 위치대로 올려놨잖아. 그러면 그때 창조했던 여자도 그 위치로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 위치에서 서로가 내 뼈중에 뻘이요 내 살중에 살이라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회복됐다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걸 알 때 그때 신약이 정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아는 거야. 그리고 이게요 어떤 권위적이나 위계질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냐 서로 보완적인 할렐루야.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서로 필요해서 이게 서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결혼 여기 독신주의자가 다 떠나갈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을 일구고 싶은 여러분 우리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좀 진행되더라도 우리 청년들, 자매들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들어주신 분들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로 우리 많은 좋은 감사합니다. 얘가요 너무 위험한 걸 좋아했어요. 진짜 이게 남자 성향을 가진 여자예요. 놀이터 막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남성 기질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기질대로 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깨닫고 정말 우리 가정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짐을 남편에게 지우거나 또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서로를 존귀 여기고 가정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시간들을 함께 아버지 발굴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 즐거운 또 아버지 주말 이런 시간들 가족들 나눌 수 있도록 돌아가는 시간과 아버지 운전대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